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네.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가 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거래량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도 다시 빠질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원래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수석 연구위원님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강순의 복덕방. 네. 이강수 대표님. 최근에 이제 창업하신 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거죠? 한 달 좀 넘었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그 광순의 복덕방이라고 이름을 네. 지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디다 차렸냐. 그렇죠. 수수료 싸게 해주냐. 그렇죠. 근데 중개회사 아닙니다. 중개는 하지 않아요. 독립 리서치 회사고요. 부동산 시장 분석하고 네. 레포트 써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리포팅은 아직까지는 무료잖아요. 계속 무료할 거예요. 제가, 근데 약간 사실은 오늘 김장근 팀님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료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료는 지속하는데 이 지속하기 위한 어떤 과정, 다른 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네. 그게 포함시켜줘서 이제 리포팅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 나오셔서 구독자분들 많이 메일 주셨는데 약간 오류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점점 고쳐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금은 좀 또 어떤가요? 이제 또 6월이니까요. 벌써 6월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상반기 결산이 좀 필요한데 상반기는 예를 들면 가격이나 거래량 측면에서는 좋았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한 걸 좋다라고 표현한다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아예 바닥 기준으로 해서 20-30% 오른 데도 많아지고요. 거래량 같은 측면에서는 2021년 정도 이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향후로 지속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거래량은 지금 이것처럼 좀 올라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요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어지는 질문이 일단 3월까지는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드디어 회복하구나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4월에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황을 점검했으면 앞으로 전망은요? 일단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서울의 거래량인데요. 서울이 이제 또 중요하니까 서울의 거래량을 보면 3월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거의 3,000건 정도로 실거래가가 아파트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4월에 이게 다시 2,900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이 상승했냐를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이유가 지속될 것이냐를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은 왜 움직이는가? 가격이 왜 상승하고 하락하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왜 가격이 변동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본을 알아야 저희가 대응하고 전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과 그리고 거래량을 같이 조사한 겁니다. 네네. 그렇죠? 잘 한번 보실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은요, 두 가지밖에 없겠죠.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 그럼 일단 가격이 상승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는 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는 건 어떤 경우에 가격이 오를까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혹은 공급이 감소하거나. 그죠? 근데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려내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수요가 증가한 건지 공급이 감소한 건지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이 가격이 100원 올랐어요. 그럼 원인은 파악해야 전망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원인 중에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야. 수요 증가 아니면 공급 감소예요. 둘 다 체크하면 되죠. 체크가 안 되죠. 잘 안 돼요. 수요가 증가했는지
공급이 감소했는지가 측정이 안 돼요. 네네. 네,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도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원인은 수요 증가예요. 그렇겠죠. 그쵸? 쉬운 거죠, 이거? 약간 매수세가 강한 뭐 그런 느낌이겠죠. 맞아. 그래서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격은 똑같이 올랐는데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면 공급 감소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냥 가격이 올랐다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서울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거래량도 증가했잖아요. 네. 그럼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수요. 그렇죠. 네. 수요 증가죠. 네. 수요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안 거예요. 근데 수요 중에는 또 두 가지가 나누어져요. 투자 수요랑 실수요. 그렇죠. 네네. 네. 이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은요, 다른 재화하고 다르게 쓸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네. 유일한 거의 자산이에요. 쓰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지 않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광수야, 쓰면서 가격 오르는 거 있어? 그래서 부동산은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식은 아니죠?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없어. 이런 제품을 쓸 수는 있지만 투자하지 않죠. 없죠. 없죠. 그래서 사실은 쓰면서 투자가 가능한 자산은 부동산이 유일해요. 그렇다면 요즘에 롤렉스는 저는 없지만 쓰면서도 가격이 오른다고. 잘 안 써요. 집에 보관하고 있지. 가방도 기스날까봐 네. 보관하고 있어요. 네. 투자할 거면. 그래서 실제로 명품이 약간 유사한 구조긴 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상하게 두 수요가 있는 겁니다. 네네. 실수요가 있고 네. 투자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올해 1분기에 이렇게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고 거래량을 증가한 건 실수였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30, 40대의 무주택자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고 네.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의 수요는 뭐다? 실수요란 겁니다. 근데 이 실수요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빠지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다시 감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가격이 다시 올랐잖아요. 이러면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최근에 다시 감소하는 이유가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가격이 다시 상승하니까 실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전망이 가능하냐면 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네.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가 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거래량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도 다시 빠질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격은 안 빠질 거예요. 네. 가격은 안 빠지면서 거래량만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의 가격 결정은 누가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공급이 결정할 겁니다. 공급 중에서도 어떤 공급이냐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매물이에요. 매도 물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느냐. 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향후로 얼마나 나오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근데 이 과정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집값이 바닥을 찍으려면. 다시 한번 아까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집값이 많이 빠졌을 때가 이 지표에서는 2010년, 11년, 12년, 13년도에 집값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번갈아가면서 이유가 바뀝니다. 가격을 빠질 때도 똑같아요. 가격을 빠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이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가격이 빠지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증가해요. 네. 이거는 집값이 빠지는 원인이 공급 증가 때문이에요. 매물이 증가해요. 그리고 잘 보세요. 매물이 증가한 다음에 또 수요가 감소하죠. 네. 그리고 또 매물이 증가하면서 공급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과정,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안 왔다는 거예요. 가격을 빠지면서 네.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안 왔어요. 네. 이 과정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짜 바닥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막 빚내서 네. 주식을 산 사람들이 못 버티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때가 진짜 바닥이에요. 털린다라고 하고 네.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반대임에 나오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부동산 시장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사놓거나 갭 투자했거나 다주택자 분들이 못 버티고 집을 시장에 내놓는 그 순간, 그 시기가 지나야 집값은 바닥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다?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구간만 왔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일시적으로 변화가 인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빠지니까 실수요가 붙어서 조금 변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되긴 힘들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서울이었네, 전국이었네. 서울입니다. 전국도 근데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럼 이거 한 가지 여기 좀 궁금한 거는 네. 2007년도부터 데이터잖아요. 네. 2022년까지. 그럼 10한 5, 6년 추의 데이터인데 상승 3번, 하락이 4개 있고 한 개도 어쨌든 하락 작년 거. 상승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훨씬 많죠. 요거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집값은 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시절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은 반복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서울, 뭐 경기 한정에서는? 그건 몰라요. 예전하고는 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을 어떻게 사야 되냐면 네.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안 사면 그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오른다는 건 누구도 확실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무조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은. 그래서 이 시기를 관심 있게 보자는 거예요. 제가 하락한다, 폭락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잘 보자는 거죠. 이 기회를 봐야 내 집 마련도 사실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김작가 TV에서도 아시겠지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불확실성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9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지라는 건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은 집값이 떨어졌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를 때보다. 네. 그런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주 독특하게 지금 동일하게 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어떠면 집값이 처음에 하락할 때는 무조건 수요 감소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냐면 공급 증가예요.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파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기간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칭은 틀린 거예요. 아,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데드캣은 죽은 고양이가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떨어진 다음에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랄까 공 튀기잖아요. 공 튀기는 거. 네. 그런 느낌인 거지. 네. 그걸 전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를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거는 죽은 고양이 그럼 나중에 통통통 하다가 그냥 어. 찌부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도 결국엔 힘 빠지면 찌부되는데. 그 대신 힘을 딱 주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튀잖아요. 아, 그렇죠. 죽은 고양이는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공은 이렇게 퉁퉁퉁 치다가 이 상황에서 외부에 또 다른 힘이 딱 주어지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됐겠죠. 네. 뭐 경제 상황이 변하다든가 투자가 수요가 증가하다든가 이런 상황이면 다시 공을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 통통통통 치면서 이런 시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럼 어쨌든 지금 공이 튀는 건데 지금 튀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폭은 줄이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일부 다른 전문가분은 뭐 거기까지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반등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옆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인지랑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반등이면 그냥 일시적 현상은 끝날 건데 이 반등이 뭐 옆 동네도 늘어나면서 여기 좀 더 데이터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일시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이 10% 오르면 여기가 덜 올랐잖아요. 여기가 이제 5% 올라요. 네. 그러면 서울이 다시 10% 올라줘야 돼요. 여기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여기가 오른 다음에 여기가 회복한 다음에 이걸로 끝.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아까 이미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본질적으로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투자 수요는 왜 없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성이 큰 거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집을 사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사는 분들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집이라고 판명이 났고, 나머지는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인지 아닌지를 이제 증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 수요자들이 실수요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네.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 보면서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참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단순하게 제가 거래량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매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안 팔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5월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지난해 5월까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집값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집값 전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집을 팔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래 안 간다. 그리고 이 매물의 양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은 집을 내놓으면서 팔려고 할까? 이게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거고 아주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선수일 거 아니에요. 선수들은 집을 팔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FOMC 발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사실 CPI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리 동결의 무게가 굉장히 실어졌는데, 이제 전에도 이제 대표님이 나오셔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것도 맞지만, 그 전에 더 중요했던 거는 집값이 비쌌다. 비쌌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금리도 어느 정도 역할은 했을 텐데,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 거래량이든 집값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영향은 저는 최근에 다 반영이 됐지 않을까. 이미 다 반영이 네, 됐나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체들은 미리 생각하고 반영을 하니까 워낙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서 요즘 또 사이클이 되게 짧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고정되고 뭐 떨어진다고 그래도 전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집을 투자로 사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사지 않아요. 전세를 끼고 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쉽게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 말씀 것처럼 금리가 좀 안정되면 실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움직이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결국에는 투자 수요다. 그렇습니다.